12월 29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어제 봤었던 내용은 이제 박스라 함은 블록 레벨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문단을 구성하는 HTML 태그라고 했습니다. 이 박스의 크기를 설정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width, 그 다음에 height, 그리고 border, 테두리, 마지막으로 패딩, 이 네 가지 속성들이 어제 메인 주제였고요.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얘네들하고 이제 같이 호환되는 속성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속성은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마진은 패딩하고 항상 많이 비교가 돼요. 왜냐면 이제 의미만 놓고 보면은 패딩은 안쪽 여백을 의미하고요. 마진은 바깥 여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값을 기술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자, 근데 이런 공간에 이제 사람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옷하고 사람의 몸, 신체 사이에 공간이 많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사람 부피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패딩 같은 경우는 전체 크기에 관여를 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 벽 사이에 공간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벽이 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밀려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벽을 밀었을 때 벽이 밀리진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박스 바깥의 여백을 형성하면은 여백 크기만큼 박스가 밀려나요. 그러니까 패딩하고 마진은 비교 자체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속성이에요. 패딩은 크기에 관여하지만 마진은 위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div 태그를 배치하고 적당히 사이즈 주면은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에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왼쪽으로 여백을 만들어주고 위에 쪽으로 여백을 만들어준다면, 박스의 위쪽과 왼쪽 바깥에 여백이 형성된다면 이 박스는 이 여백의 사이즈만큼 이렇게 밀려나게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 박스 아래쪽에 다른 박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밑에 쪽으로 여백이 생기면은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박스가 그 여백의 공간만큼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박스 위치에 영향을 주는 속성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위치와 관련된 애들은 음수값을 줄 수 있다 그랬죠.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픽셀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값을 줘서 여백이 바깥으로 형성돼요. 밀어낸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바깥의 여백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주변의 애들을 끌어당기거나 아니면은 벽면을 끌어당긴 만큼 지가 밖으로 나가요. 자, 요거 이따가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값을 설정하는 방식은 패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의 값은 상하 좌우 모두 똑같이 부여돼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전부 부여되고요.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두 개의 값 이렇게 부여하면은 얘는 상단하고 하단, 두 번째 거는 왼쪽하고 오른쪽, 네 개를 명시하면은 상단, 오른쪽, 아래쪽, 왼쪽, 즉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한쪽 면만 내가 따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진, 레프트, 라이트, 탑, 보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만 골라서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제 패딩이랑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박스 두 개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죠. 자, 얘는 이쪽으로 마진, 라이트 10픽셀 하고 얘는 이쪽으로 마진, 레프트 5픽셀 이렇게 줬다라고 했을 때 이 사이의 공간은 10픽셀이 됩니다. 왜냐면은 마진은요 서로 마주보고 작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겹쳐요. 이걸 마진 겹침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예제 좀 확인해 볼게요. 자, 파일은 어제 미리 다 드렸죠? 자, div 태그를 두 개를 놨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하나의 속성을 이제 이렇게 나란히 놨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가 중첩됐을 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div 태그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태그한테 배경 색깔을 빨강색과 초록색으로 줬습니다. 첫 번째 박스의 사이즈를 200에 100으로 줬어요. 이렇게 사이즈 잡아주고 두 번째 것도 사이즈를 150에 100으로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박스한테 마진을 30픽셀 부여하면 상하좌우 전부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위로 30, 옆으로 30, 아래로 30, 오른쪽으로 30. 윗면하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밀리게끔 하는 거고요. 아랫면으로 작동하는 거는 이 초록색을 밀어낼 거예요. 오른쪽엔 뭐 딴 게 없으니까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마진을 주면은 주변이 이렇게 밀려나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자, 두 번째 예제도요. HTML 똑같이 구성하고 배경 색깔 위드 스테이트 똑같이 준 다음에 위쪽에 빨간 박스한테 30픽셀 준 것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박스한테 마진 20을 또 부여한 건데 그럼 이쪽으로 20, 20, 20, 20 이렇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이미 아래쪽으로 30의 마진을 주고 있죠. 만약에 이 두 개가 겹치지 않는다면은 플러스 돼서 50이 돼야 되니까 더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30의 공간 안에 20이 이렇게 겹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여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저장하면 그쵸. div 태그가 두 개가 중첩됐다라고 해보죠. 자, 얘도 div, 얘도 div. 부모의 넓이가 가로가 5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의 넓이는 250이라고 가정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게 왼쪽에
붙는데 얘를 가운데 배치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500이니까 남은 공간의 사이즈는 250이겠죠? 그러면 이 250의 사이즈만큼 이쪽으로 마진을 주면,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박스가 250만큼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가서 붙어요. 그럼 가운데 배치하고 싶다면 250을 2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125, 이쪽으로 125 이렇게 부여하면은 박스가 이렇게 가운데 배치가 돼요. 이쪽은 사실 안 줘도 돼요. 한쪽만 주면 밀리니까. 그래서 박스의 위치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배치할 때 쓰는 속성이 이제 마진이에요. 자, 요번에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기본 구조를 준비할게요. 비슷한 구조예요. 자, 이렇게 부모 태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자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 박스를 가운데로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가운데다 배치한다 라고 한 거는 사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밖에 썼던 게 없거든요. 근데 텍스트 얼라인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을 배치하는 거지 박스 자체에 관여하진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텍스트 얼라인은 잠시만요. 얘가 왜 갑자기 켜졌을까요? 자, 텍스트 얼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얘한테 준 거죠. 이 속성은 지금 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패런트죠. 부모. 얘는 지금 자식이고요. 부모한테 부여된 텍스트 관련된 속성은 자식한테도 상속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주황색 박스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는데 정작 현재 얘만 여기서 가운데로 와요. 얘만 초록색 안에서 가운데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 박스를 가운데다 놓고 싶다면 500에 300이니까 남는 공간 200이죠? 그러면 그 200의 절반만큼 떼갖고 마진 레프트를 부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박스가 가운데 옵니다. 자, 그럼 이 바깥에 있는 박스를 부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 사이즈는 계속 바뀔 텐데. 이 공간이 계속 변하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죠. 자, 그럴 때 이제 마진 오토를 줄 수 있습니다. 오토라는 값이 위드스, 헤이트, 그리고 마진의 부여가 가능해요. 정확하게는 마진 레프트랑 마진 라이트에만 적용 가능하고요. 상하단에 대해서는 작용을 안 해요. 자, divT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요만큼이 위드스일 거고요. 자식 요소는 이만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체 사이즈 보더 플러스 패딩 플러스 위드스가 되겠죠. 네, 이거를 그냥 X라고 칭할게요. 자, 그러면 부모의 위드스에서 자신의 모든 사이즈 관련 값을 뺀, 결국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을 오토라고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 레프트의 오토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공간을 그냥 알아서 계산해 갖고 왼쪽에다 갖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진 레프트 오토라고 하면은 박스가 부모 오른쪽으로 갑니다. 마진 라이트 오토는 박스가 부모 왼쪽에 배치, 기본값이고요.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전부 오토를 주면은 부모의 가운데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박스를 부모 안에서 가운데로 넣을 때는 마진 오토다. 자,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모두 오토를 적용하는데 그냥 마진 오토라고 하면 얘는 상하 좌우 모두 적용되는 게 맞지만 오토가 상하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프트하고 라이트 요거 부여한 거랑 똑같게 적용을 해요. 종종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마진 오토라고 하면은 일단 상하 좌우 다 먹죠. 그 다음에 10픽셀. 얘는 왼쪽 오른쪽이고 얘는 위아래니까 위아래만 10픽셀 공간 주고 좌우로는 가운데 와라. 너무 크다. 자, 화면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칠게요. 지금 바깥에 있는 박스한테 배경 색깔 빨강 800, 그 다음에 높이 500, 테두리 좋습니다. 안쪽에 있는 애는 초록색, 그 다음에 핑크, 이런 식으로 부여했어요. 여백도 주고 사이즈도 주고요. 여기서 이제 패런트한테 아까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제가 마진 오토랑 10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앞에 게 상하 단위이기 때문에 수치가 먼저 오는 거고 오토가 뒤에 오는 거예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면 위쪽하고 아래쪽으로는 50의 여백이 생기고 좌우로는 가운데 옵니다. 저장. 그렇죠? 위쪽하고 아래쪽에 여백이 생기고 좌우로는 가운데 온 거예요. 계속 가운데 있죠? 이거는 이 패런트의 넓이가 가변 사이즈여도 적용이 돼요. 가변 사이즈여도 항상 이렇게 가운데 배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요소한테도 상하 50에 오토 부여하면은 자식도 그 안에서 가운데 오겠죠. 자, 이제 슬슬 이제 속성 값들을 조금씩 이제 넣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코딩을 했는데 그 적용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조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코드를 찾으실 텐데 크롬 브라우저에서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르세요. 자, F12키를 누르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이걸 개발자 도구라고 해요. 여기 점점점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위치를 내가 정해줄 수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밑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니까 표시되는 위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상단의 아이콘 중에 이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어떤 HTML 태그를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 항목의 태그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화면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찍어도 되는데
여기 코드상에서 이렇게 찍어도 거기 화면상에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태그를 선택하고 나시면은 이 태그를 선택하고 나면 오른쪽 내지는 아래쪽에 이 태그한테 적용되어 있는 CSS 코드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보면 체크박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이 속성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값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더블 클릭해갖고 값을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값을 바꾸는 거는 그 임시 처리이지 실제 내 소스 코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코딩을 했는데 여기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코딩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진에 대해서 마지막 예제예요. 자, 일단은 div 태그 하나를 놨고요. 이 div 태그의 가로 넓이를 100%, 높이를 200,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핑크색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잡혔죠? 그 다음에 바디 태그 자체적으로 패딩하고 마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 약간 하얗게 남는 거거든요. 뭐 우리는 예제니까 예제들은 그냥 이런 거 놔두고 넘어갈 텐데 실제 웹사이트 만들 때는 그래서 바디 태그의 패딩하고 마진은 무조건 0으로 꺼요. 그래야 화면에 쫙 달라붙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메뉴라고 되어 있는 핑크색 박스한테 마진을 줄 건데 180을 주면은 위에서 아래로 180만큼 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위치 관련된 값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180만큼 밖으로 나갑니다. 높이가 200인데 180만큼 나갔으니까 200 남아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 이제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을 덧붙여 볼게요. 호버라는 가상 클래스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마진 탑을 0으로 바꿉니다.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나오면 배경 색깔도 바꿔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한 가지 재미 요소를 더 넣어볼게요. CSS 관련해서 거의 후반부에 소개해드릴 속성인데요.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메뉴에 대한 CSS 속성이 백그라운드랑 마진 탑이 어떤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이 트랜지션은 CSS 속성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해요. 지금 여기 0.3초라고 한 겁니다. 모든 속성. 만약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면은 배경 색상에 대해서만 작용을 해요. 올이니까 모든 CSS 속성이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를 0.3초에 걸쳐서 적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넣기 전에는 아직 저장 안 했어요. 지금은 휙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저장하고 나면 이제 스르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3초라고 하면 별거 아닌 시간인데 컴퓨터에서 3초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해볼게요. 속 터지실걸요? 3초에 걸쳐서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요, 무조건 1초 미만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메뉴 하나 마우스 올렸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열린다라고 하면은 성격 급한 분들은 마우스 던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진입니다.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요거 실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뵙겠습니다. 자, 요번에 소개해드릴 속성은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속성은 이제 요소를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속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크게 블록 레벨하고 인라인 레벨의 특징을 결정지어요. 자, 블록 레벨 같은 경우는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라고 했었고요. 인라인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단 구성 요소들은 연속된 태그 2개를 사용하면은 강제로 줄바꿈이 됐었고요. 인라인 요소들은 연속으로 사용해도 줄바꿈이 되지 않았었죠. 이 기본 특성을 결정하는 게 디스플레이 속성이에요. 자, 일단 크게 제일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 블록하고 인라인입니다. 자, 블록 레벨의 기본 값이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록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요소를 문단처럼 구성할 수 있게 줄바꿈을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은 문장처럼 구성한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문단과 문장에 대한 게 아니고요. 블록 레벨 요소는 위드스 헤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사이즈를 줄 수 있다는 건데 인라인 요소는 위드스 헤이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사이즈를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화면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려면은 각 영역별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라인 요소는 그때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요 두 가지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div 태그 2개랑 스판 태그 2개를 준비했어요. div랑 스판 모두 width랑 height를 부여하고 배경 색깔만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div 태그는 width랑 height가 먹혀 있는데 스판 태그 2개는 사이즈가 적용이 안 돼 있죠. 이게 블록 요소랑 인라인 요소의 제일 큰 차이예요. 그러면 div 태그한테 강제로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고 주고요. 스판 태그한테 강제로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주면은 얘네들의 특성이 맞바뀌어요, 이제. div가 사이즈를 안 먹고 스판 태그가 사이즈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라인 요소한테 사이즈를 강제로 부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무조건 걸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는 요소는 크기 지정이 가능한 문장 요소.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의 특징은 연속으로 쓰면 그냥 옆으로 쭉 놔야 된다는데 지금 여기 div 태그처럼 사이즈 지정이 안 되는 게 인라인이죠. 근데 이렇게 가로로 놔야 되는 상황에서 사이즈 지정이 가능해요. 디스플레이 노는요, 어떤 요소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면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효과들을 웹에서 볼 때가 많잖아요. 그때 대부분 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으로 부여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다가 이런 처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던가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 뭐 이런 속성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플렉스라는 속성이 거의 천하를 다 평정해버리는 바람에 다른 속성들은 1도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은
부여할 수 있는 값도 되게 많고 난이도도 되게 높아서 이 플렉스 단원은 제가 후반부에, 왜냐면 비교적 마지막 최근에 나온 속성이기도 하고 해서요, 강의 후반부에 따로 한 단원을 뺐어요. 전체 커리큘럼 안에서 플렉스 관련된 예제만 딱 열어보면은 아마 얘 하나만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예제 개수가 다른 단원이랑 벌써 차원이 다르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속성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 말고 플렉스에서 확장된 기능으로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플렉스 자체도 난이도가 꽤 높은데 그리드까지 들어가면 거의 넘사벽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그리드는 굳이 안 쓰더라도 플렉스만으로도 그리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리드 자체는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플렉스만 나중에 뒤로 따로 한 단원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플렉스는 안 건드릴 거고 블록하고 인라인 중심으로만, 주로 블록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도 인라인 블록은 한번 보고 갈게요. 대체로 특성이 이래요. 자, div 태그 두 개를 놨어요. 사이즈 주고 각각 배경 색깔 다르게 줬습니다. 그러면 박스 두 개가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div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라고 주면은 사이즈를 그대로 갖고 문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로로 배치되어 있던 div 태그들이 가로로 배치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거슬리게 이렇게 여백이 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우리 HTML 태그에서 띄어쓰기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 웹페이지에서는 그냥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인식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엔터키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이것도 인식 못하고 그냥 띄어쓰기 하나로밖에 인식을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인라인 요소들의 특징이에요. 일반 문장의 특징이에요, HTML에서는. 그래서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은 BR을 직접 내가 여러 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줄바꿈을 하거든요. 자, 지금 이 div 태그가 인라인 특성, 즉 문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헬로 월드처럼 줄바꿈 줄바꿈 영역 때문에 여백이 생긴 거예요. 이 여백을 없애려면은 1번 소스 줄바꿈 하나도 하지 않는다. 딱 붙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HTML 코드를 전부 한 줄로 코딩하라 그러면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종의 꼼수인데요. 이 줄바꿈 영역을 주석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줄바꿈 영역이 주석으로 인식되니까 줄바꿈이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옛날 방식의 코딩이고요. 플렉스가 나온 이후에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전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웹에서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컨텐츠 하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링크의 영역은 요만큼이에요. 실제로 이 사이트도 보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클릭이 가능하게 돼 있죠.
여기 A 태그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속성을 빼볼게요. 여긴 지금 플렉스를 쓰고 있는데 그 블록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아, 여기 또 하나 있구나. 플렉스가 계속 들어가 있네요. 어딘가에. 얘네들 어딘가에 지금 디스플레이 블록 또 걸려 있는데 네. 얘네로는 재현이 안 되네요. 지금 CSS 코드를 제가 짠 게 아니라서 못 찾아요.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클릭할 영역을 대충 이렇게 박스 정도로 이제 기재를 하잖아요. 근데 링크에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은 엄밀히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딱 요 그림 위랑 그 다음에 글자 위만 클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런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클릭할 수 없는 게 기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트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영역을 온전하게 다 클릭하려면 링크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링크를 4개를 놨습니다, 그냥. 네, 그럼 이렇게 링크니까 인라인 요소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자, 클래스로 점 링크한테 글자 크기 40에 한 줄 높이, 글자 크기 14에 라인 헤이트 4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40인 영역 안에서 세로 중앙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 여백은 0으로 놓고요. 좌우 여백을 15로 놨어요. 그러면 좌우 여백이 15씩 생기니까 간격이 좀 벌어지겠죠. 글자 색깔은 까만색, 링크 밑줄 제거. 자, 이제 디스플레이 블록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역이 잡혀 있잖아요. 라인 헤이트로 잡혀 있죠. 라인 헤이트가 적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올리면은 글자 바로 위가 아닌 이상은 지금 손가락 모양이 안 변해요. 이거 아직 저장 안 했어요. 그쵸? 바로 글자 위가 아니면 손가락 모양이 안 변하죠. 근데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얘네가 이제 하나의 문단화가 되겠죠. 그러면 글자 높이가 아니더라도 손가락이 바뀌죠. 자, 위드스 오토 주고 헤이트 40. 라인 헤이트랑 헤이트 값이 같으면 박스에서 글자가 세로 중앙에 오는 효과가 난다라고 했었고요. 이 상태에서 보더 보톰 아래쪽 테두리를 쭉 그어줍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까 위에가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만 링크의 first child, 첫 번째 요소만 상단 테두리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뚜껑을 닫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사이사이에 선을 그어주려고 보더 보톰에 보더 탑 이렇게 주면은 자, 첫 번째 링크가 위쪽에 선, 아래쪽에 선,
두 번째 링크도 위쪽에 선, 아래쪽에 선. 이렇게 반복되니까 선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겹치는 데가 생겨요. 그래서 선을 한쪽 방향으로만 쫙 하면 겹치는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위쪽에 뚜껑을 하나 덮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보더 탑으로 다 넣었다라고 하면 마지막은 보더 보톰을 주면 되겠죠. 어느 쪽이 된 건 상관없습니다.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꿉니다. 그럼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얘가 링크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가 됐다고요. 위드스는 오토니까 좌우를 가득 채울 거고 높이는 40이 된 거죠. A 태그고요. 링크가 자기한테 부여된 사이즈가 있다면 그 사이즈 영역만큼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됩니다. 하지만 A 태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였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한테 사이즈를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록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클릭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필요하다. 근데 인라인이네요. 그래서 사이즈가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블록으로 바꿔야만 사이즈를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예요.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링크는 그냥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 받고 시작한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요. 몇 가지 속성들이 겹치다 보면은 공식처럼 얘네들은 그냥 같이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패턴들이 몇 개가 생겨요. 자, 이게 요겁니다. A 태그한테 width하고 height를 부여하면 그만큼 클릭 가능한 영역이 확장이 되는데 A 태그 자체가 인라인 레벨이므로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지정해야만 width, height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보시는 게 목록 정의 태그예요. UL 태그, LI 태그요. 링크 디스플레이 응용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요번에는 링크 안에 스판 태그를 2개를 넣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뭘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제목이 좀 큼지막하게 그 밑에 상세 내용 이렇게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링크 하나의 제목과 내용이 같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보통 투라인 리스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엄밀히 말하면은 HTML 태그 분류상 A는 문장이죠. 디스플레이 속성을 아무리 블록으로 준다고 해도 이 태그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시멘틱 특징까지 바뀌진 않아요. 논리적인 특징까지 바뀌진 않아요. 그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문장 안에는 문 단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A 태그 안에 div 태그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A 태그 안에서 제목이랑 상세 내용, 이미지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누고 싶다. 그거를 싹 뭉쳐서 클릭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스판 태그를 넣는 게 답이에요. 원래는. A 태그에는 스판 태그밖에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HTML5부터 이건 너무 빡빡한 것 같다라고 해서 A 태그 안에 문단 요소를 넣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A 태그 안에 뭐 div라든지 h1이라든지 이런 거 다 넣어도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되게 깐깐하게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A 태그 안에 원칙적으로 스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안 하고 그냥 HTML 태그는 여러 개 넣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만들면 A 태그 자체가 인라인 요소니까 싹 다 이렇게 한 줄로 나와요. 전부 다. 자, 요만큼이 하나, 그 다음에 요만큼이 하나. A 태그 단위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점 링크한테 글자 크기를 16픽셀로 아까보다 좀 크게 줬습니다. 라인 8는 안 줬습니다. 글자 크기랑 글꼴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 여백 10, 좌우 여백 15. 좌우 여백은 생겼는데 상하 여백은 또 안 먹죠. 이게 인라인 요소의 특징이에요. 인라인 요소는 사이즈를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좌우 여백은 띄어쓰기라고 인식을 하니까 여백도 좌우는 먹는데 상하 여백은 안 먹어요. 인라인 요소는. 글자 색깔 까만색. 링크 밑줄 제거. 밑줄 제거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디스플레이 블록처럼 줘라 라고 하면은 요 A 태그 단위로 문단으로 바뀌는 거죠. 문단이 됐죠? 자, 여기서도 지금 패딩을 잠깐 빼보면 이렇게 위아래가 바짝 붙어요. 상하 여백을 같이 줬기 때문에 문단 간의 위아래 간격도 벌어진 거예요. 자, 넓이랑 높이는 전부 오토. 자, 이 상태에서 아래 테두리를 줍니다. 밑으로 선 쩍쩍쩍 갔죠? 그리고 아까처럼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 변경 효과도 줍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서브젝트라고 하는 스판 태그더라고요. DESC라고 하는 스판 태그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좀 만져볼게요. 일단 링크 안에 있는 모든 스판 태그를 디스플레이 블록. 그러니까 요 제목과 내용이 이제 서로 문단이 되겠죠. 요 안에서 문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목과 내용이 문단화된 거고요.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절대 줄바꿈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옆으로 스크롤 생긴다 그랬어요? 옆으로 스크롤 생긴다 그랬어요? 자,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랑 오버플로우 히든 같이 주면은 말줄임 처리를 바뀐다 그랬죠. 요 세 개 조합은 그냥 말줄임 처리 조합이다 라고 패턴화 시켜서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 부분 굵게 표시합니다. 글자 크기 16. 그리고 제목하고 내용이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여백을 조금 줍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게 좀 밀리겠죠. 자, 주변을 밀어낼 용도로 쓰실 때는 안쪽 여백을 주시건 바깥 여백, 마진을 주시건 효과는 똑같습니다. 자, 내용 부분은 글자를 조금 작게 하고요. 예,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투라인 리스트가 구성이 됩니다. 나중엔 여기에 그림도 하나 넣어볼 거예요. 왼쪽에. 자, 마지막 예제 한번 볼게요. 실행부터 시켜보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이쁘장한 거는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지금 구성된 형태인데요. 아까는 그냥 링크만 구성해서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박스화 시켰는데,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일종의 목록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멘틱적인 요소까지 가미한다라고 하면은 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UL 태그를 쓰신 다음에 요 하나의 항목은 li로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 a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항목을 내가 어떻게 꾸밀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HTML 태그로 어떤 리스트 형태를 만들 때 태그 구조가 목록 정의 태그에 li 태그 밑에 바로 다짜고짜 a 들어간다. 요것도 거의 공식화돼요. 물론 div, a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딴 건 몰라도 메뉴 만들 때는 목록 정의 태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까지 들어가면은 그 디테일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목록 정의를 사용했을 때 CSS 패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위쪽에 있는 텍스트와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는 CSS 작업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요 목록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게요. 자, 이게 지금 HTML 기본형이에요. 보시다시피 목록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목록의 항목 하나당 li 태그로 표현했고, 얘네들을 각각 클릭할 수 있어야 되니까 li 안에 a가 들어간 상태예요. 이 구조가 거의 대부분 목록 형태의 기본 구조예요. 자, 일단 바디 태그의 마진하고 패딩 없앴고요. a 태그의 밑줄 없애고 글자 크기 까만색, 그 다음에 글자 사이즈 좀 잡아줬습니다. 근데 목록 정의 태그가 그냥 쓰기가 되게 애매한 게 앞에 붙어있는 이 땡땡이들 때문에 그냥 쓰기가 좀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록 정의 태그한테요,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주면은 요 앞에 땡땡이들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패딩을 0으로 주면은 여기 왼쪽에 요 간격이 지금 패딩이거든요. 이 패딩을 없애요. 바짝 붙죠? 자, 근데 지금 위아래로도 지금 여백이 생겨 있단 말이죠. 요 위아래 간격은 UL 태그가 기본적으로 위아래 마진을 갖고 있어요. 그 마진도 0으로 해서 없애요. 지금 위쪽 여백은 P 태그 자체 여백이 겹쳐서 그래요. 여기 아래쪽 여백은 없어졌죠. 모든 HTML 태그는 기본적으로 패딩과 마진을 조금씩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값들을 이렇게 0으로 없애지 않으면 사이즈를 계산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브라우저마다 패딩과 마진의 기본 값이 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패딩 값 고려해서 500이 되게끔 사이즈를 계산을 했는데,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그게 500이 아니라 507이 된다거나 뭐 492가 된다거나 이렇게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TML 태그를 CSS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 마지막 최종 예제에서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모든 태그한테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끄고 시작을 합니다. 이걸 리셋 처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목록 정의가 div 태그 중첩해 놓은 거랑 별로 구별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li 태그한테 아까처럼 아래쪽 선, 그리고 첫 번째 거한테 위에 상단선. 자, 보통 메뉴가 이렇게 생기면 아무데나 클릭해도 될 것 같은데,
A 태그한테 뭐 다른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글자 위밖에 클릭을 못해요. 자, 그래서 A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그러면 A 태그 자체가 박스화 되니까 한 줄을 다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 손가락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상하단 여백 패딩 주고 위드스 오토. 그러면 여백을 갖고 요 한 줄은 온전하게 다 클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우스 올렸을 때 A 태그의 배경 색깔까지 바꾸면 됩니다. 요 예제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메뉴를 사용할 때 뭔가 목록 형태의 컨텐츠를 내가 만들 때 UL 안에 li 들어가고 다짜고짜 a 들어가는 건 공식이다. 그러면 이 UL 태그한테는 이 CSS를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태그한테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무조건 박아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디자인에 따라서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 표시한 거는 CSS 작업하면서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 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실습 분량이 조금 많을까요? 네, 4시까지 실습하시고요. 4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게 나오기 전까지 화면 영역을 구성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던 속성이에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박스를 부모 왼쪽이나 오른쪽에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박스를 왼쪽이나 오른쪽에 고정을 시켜요. 그 다음에 문장이 그 옆으로 흐르게 이렇게 나오게끔요. 보통 뉴스 기사 같은 거에 컨텐츠 배치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할 때는 플렉스를 right라는 값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배치할 때는 left, 해제할 때는 none, 그 다음에 부모 값을 상속할 때는 inherit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left, right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이게 다예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코드로 직접 실험을 좀 해볼게요. div 태그 하나를 놓고 그 안에다가 그림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밑에는 p 태그로 이렇게 문장들을 쭉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텍스트는 그냥 뭐 아무거나 뉴스 기사 같은 거 복사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박스 1의 사이즈를 300, 안쪽 여백 10, 그리고 테두리를 회색으로 좀 주고요. 그림은 그 안에서 100%가 되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상태인 거죠. 박스 사이즈 주고 회색 테두리 주고 그림은 그 안에서 100%, 가로 100%. 마진은 상단하고 오른쪽은 일단 없애고 0으로 주고 하단하고 왼쪽만 10씩 줬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그 플루트 속성 값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 박스 1한테 플루트 라이트라고 줍니다. 그러면 이 div 태그가요, 오른쪽에 고정이 되고 글자들이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백을 미리 아래쪽하고 왼쪽에 줘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백을 안 줬다라고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너무 바짝 붙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여백을 좀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플루트 레프트라고 주면은 박스가 왼쪽에 가서 붙고 글자는 오른쪽으로 흘러요. 그럼 여백의 방향도 바꿔줘야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그걸 보여줄 때는 이제 얘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여백 방향을 0하고 10표 값을 바꾸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div 태그를 두 개를 배치하고요. 각각 사이즈를 적당히 부여하고 배경 색깔로 영역만 확인했습니다. 그림 넣는 거는 이제 뺐어요. 그 밑에 내용들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를 플루트 레프트로 주고요. 두 번째 박스를 플루트 라이트라고 주면은 첫 번째 게 왼쪽에 고정되고 두 번째 거는 오른쪽으로 고정돼요. 그럼 내용은 가운데로 흐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화면의 넓이에 따라서 글자의 영역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순간 딱 맞으면은 글자가 다 이렇게 밀려날 거고요. 여기서 더 폭을 좁게 하면은 박스들도 밀려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이 넓이를, 지금 넓이가 둘 다 150씩 돼 있는데 이 넓이를 키우면 하나는 250, 하나는 350으로 주면은 박스의 넓이가 커지니까 글자가 있을 영역은 줄어들겠죠. 이렇게요. 자, 코드 다시 되돌렸고요. 세 번째 예제는 그걸 실험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박스의 사이즈를 퍼센트로 줬습니다. 이렇게. 자, P 태그 영역은 빨강색으로 그냥 테두리를 좀 이렇게 쳐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박스 왼쪽 고정, 두 번째 박스 오른쪽 고정. 그러면 두 개가 도합 합해서 100%니까 영역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div 태그 두 개가 가로로 배치되면서 화면 영역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왼쪽에는 메뉴 넣고 오른쪽에는 내용 넣겠죠. 이때부터 이제 웹페이지의 화면 구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플루트 속성은 그냥 기본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컨텐츠랑 그림을 어울려서 배치하기 위한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속성의 진짜 숨은 기능은 화면 영역을 배치하는 데 쓰는 거다. 자, 다음 내용은요. 다음 예제 파일은 가상 클래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상 클래스 소개할 때 그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가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상 클래스가 여기에서 사용이 돼요. 자, 일단 태그를 좀 기본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div 태그 두 개를 중첩을 해놨습니다. 패런트, 차일드 이렇게요. 패런트는 넓이 250에 적당히 테두리, 배경 색깔, 마진 오토면 화면 가운데 오죠. 차일드는 부모보다 좀 작게 주고 테두리 주고 배경 주고요. 마진 오토면은 부모 안에서 가운데로 오고요. 자, 적당히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가상 클래스 비포하고 애프터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HTML에 직접 개입을 할 수 있어요. 비포는 시작 태그의 직후를 뜻하고요. 애프터는 종료 태그의 직전을 뜻합니다. 차일드도 그러면 시작 태그의 직후가 비포, 종료 태그의 직전은 애프터가 되겠죠. 이 비포하고 애프터 가상 클래스를 쓸 때 컨텐트라고 하는 특수한 속성을 쓸 수 있거든요. 이 컨텐트는 가상 클래스가 가리키는 영역에 인라인 요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라인 요소화 되는 거예요. 패런트의 비포라고 하면은 여기에 실제 패런트의 비포라고 출력을 해요. 여기 CSS가 HTML 화면에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다른 효과도 주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주시면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안에. 그럼 여기서 width는 100%, height는 300픽셀 이렇게 주면은 여기 CSS로 가상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HTML로 직접 여기다 뭔가 내가 코딩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상 영역을 활용할 일은 없는데 플루트 속성을 쓸 때는 이것들이 좀 쓰여요. 패런트의 애프터, 차일드의 비포 애프터. 그러면 그 위치에 CSS가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가상 클래스랑 플루트 속성이랑 어떤 역할인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컨텐츠를 두 덩어리로 만들었는데요. 자, div 태그로 감싸서 이제 첫 번째 영역 구성하고요. 또 div로 감싸서 두 번째 영역을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영역은 그림을 왼쪽에 놓고 내용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단을 이렇게 잠깐 구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고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복합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박스1과 박스2, 요 박스1과 박스2, 요 div 태그의 사이즈 300, 안쪽 여백 10, 테두리 회색,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림들은 전부 100%라고 해서 박스 영역 안에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박스 안에 그림이 들어가죠. 첫 번째 박스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줬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왼쪽에 고정되고 텍스트가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왼쪽에 고정되고 얘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영역이 확실히 나눠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트가 지금 얘한테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루트가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HTML을 막 뚫고 가요.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요 박스 얘한테 적용된 플루트가 밑에 있는 애들을 끌어당겨요. 막 여기 빈 곳으로 막 오라고 끌어당기는데, 그렇다고 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얘는 버텨야죠. 지금 현재 박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땡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버티는 힘이 겹쳐서 이렇게 박스가 막 겹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플루트를 한 번 쓰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그럼 박스2한테 플루트 라이트를 줘볼게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문단이 나눠진 상태에서 얘가 오른쪽에 요 그림이 오른쪽에 정렬되고 텍스트는 위로 올라오고 그런 거였어요. 자, 이런 상태를 원했던 건데 화면을 넓게 해보죠. 자, 아직까지는 여기 문단이 좀 나눠진 것 같죠? 실제로 HTML 코드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문단을 막 겹치기 시작을 해요. 문단 구별이 좀 애매모호해지죠. 그래서 플루트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아무리 여기서 썼어도 자기를 감싸는 부모 태그를 뚫고 올라가서 얘네들까지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이 겹쳐요. 그래서 플루트를 제대로 사용을 했다 라고 하려면 얘한테 플루트를 적용한 다음에 내가 뭔가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싶으면 부모 태그가 끝나기 전에 여기서 플루트를 오프 시켜야 돼요. 이거를 오프 시키는 방법이 이 안에서 뭔가 내가 블록 레벨 요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겠다고 태그를 하나 따로 만들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태그에 플루트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부모한테 애프터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기서 플루트를 오프 시켜라 라는 코딩을 넣는 거죠. 그런 용도로 지금 플루트를 오프 시키기 위해서 클래스를 클리어란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점 클리어의 애프터한테 일단은 가상의 인라인 요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트를 빈 내용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하필이면 플루트는 블록 레벨 요소에 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주고요. 클리어 보스가 앞에서 사용된 플루트를 오프 시키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일부 브라우저들이 이거를 같이 안 써주면은 이 코드가 안 먹는 경우를 제가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드 4개를 플루트 오프 시키는 용도로 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이 이렇게 명확하게 확 구별되죠. 영역이 남건 안 남건. 결론은 이거예요. 플루트를 쓰면은 부모 태그가 끝나기 전에 항상 걔를 오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공사 끝나고 마무리한다라고 표현해서 플루트 마감제라고 부르거든요. CSS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만들어서 쓰는 말입니다. 얘를 플루트 마감제라고 불러요. 자, 이게 제한사항 첫 번째고요. 패런트로 영역을 하나 감싸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포함하는 박스를 놨습니다. 그리고 p 태그를 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역이 잡혀 있는 거고 아래쪽에는 푸터라고 해서 빈 태그를 하나 넣었는데요. 일단 패런트 테두리 주고요. 그 다음에 여백 잡았습니다. 자, 테두리가 감싸고 있죠. 박스 1은 사이즈 주고 여백 주고 테두리 줬고요. 그 안에 그림은 100%라고 해서 박스 안에 그림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푸터 영역은 적당히 사이즈만 잡아줬습니다. 사이트 하단 영역을 가정한 거예요. 이제 요 안에서 플루트를 사용해 볼게요. 플루트 라이트 한 다음에 글자 안 겹치게 여백 좀 줬어요. 자, 결과 확인하기 전에요. 얘한테 지금 플루트를 준 거거든요. 얘한테 플루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플루트가 적용된 요소는요. 부모가 감싸지를 못합니다. 즉, 이 패런트 태그가 얘를 감싸지를 못해요. 이 검은색 요 점선이 그림을 감싸지를 못해요. 저장해서 한번 결과 확인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별 그 영향이 없을 거예요. 잘 감싸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 까만색 점선은 이 글자를 감싸는 거예요.
옆으로 브라우저 늘려볼게요. 자, 이제 보세요. 글자밖에 못 감싸요. 그림 삐져나갔죠. 삐져나가면서 다른 영역하고 겹치고 난리가 나요, 이제. 만약에 이 P태그 글자를 없애볼게요. 그러면 진짜 아예 그냥 밖에서 따로 놉니다. 부모 태그한테 그나마 지금 패딩을 좀 넣어놨으니까 패딩만큼이라도 공간이 확보가 된 거지, 패딩마저 없애버리면 전혀 못 감싸죠. 이게 플루트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부모가 감싸지를 못해요. 이것도 해결을 하려면 부모 태그 끝나기 전에 플루트를 오프시켜야 돼요. 그래서 플루트가 적용된 부모한테 줄 목적으로 클리어라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플루트 오프시키는 코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P 태그가 없어져도 여전히 이 플루트 영역을 잘 감싸는 거고, 그래서 컨텐츠와 사이트 하단 영역이 겹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플루트를 쓰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오프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예제 넘어갈게요. 제가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갖는 박스, 그 div 안에 div 태그 5개를 넣어놨습니다. 플루트 쓸 거니까 클리어는 미리 넣어놨어요. 자, 기본 사이즈 잡아놨어요. 자, 지금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컨테이너고, 박스 1부터 박스 5까지가 쪼르륵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컨테이너는 마진 오토에서 가운데로 몰아놨고요. 박스 1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박스 1이 플루트 레프트니까 이제 여기 왼쪽에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의 특징은 주변 애들을 막 끌고 올라오려고 들어요. 텍스트들은 그냥 군말 없이 끌려 올라오는데 박스들은 버텨요. 그러니까 얘는 밑에 애들이 막 이렇게 끌려 올라오려고 하고, 얘는 자기 문단을 지키려고 버텨요. 그래서 박스 2는 찌그러집니다. 박스 3, 4, 5한테 찌그러져요. 없어졌죠? 파란색 없어졌죠? 그리고 잘 보시면 찌그러지고 글자만 남아있어요. 자, 이제 박스 2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또 줘볼게요. 같은 방향으로요. 그러면은 아까 그 파란색 박스도 왼쪽에 고정되려고 드는데 이미 박스 1이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빈칸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 박스가 찌그러지겠죠. 자, 그럼 이번엔 박스 3, 아까 그 초록색 박스한테도 플루트 레프트 적용하고 결과 바로 확인할게요. 박스 4, 주황색이었어요. 여기 지금 찌그러져 있는 애요. 얘한테도 플루트 레프트 줄게요. 자, 지금 부모의 전체 넓이가 800이었고요. 요 박스는 개당 200씩입니다. 요만큼의 전체 넓이가 800이었고 개당 200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공간도 200이겠죠. 저장하면 여기까지 들어가요. 자, 마지막 노란색 박스 찌그러졌죠? 자, 그럼 마지막 노란색 박스한테도 플루트 레프트를 주면은 올라가고 싶은데 더 이상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치돼요. 이렇게요. 제가 만약에 이 플루트 마감 처리를 안 줬다면 보시다시피 이 바깥에 회색 테두리는 얘네를 전혀 감싸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걸로 우리는 플루트를 사용해서 박스를 배치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같은 사이즈의 박스들이 쭉 배치되는 거는 대부분 뭐 쇼핑몰 상품 목록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요, 이 첫 번째 핑크색 박스의 높이를 제가 600으로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얘가 혼자 늘어나니까 여기 공간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오는 일로 오고요. 박스 2의 넓이를 600으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지 혼자 여기 남은 한 줄을 다 차지해요. 전체 넓이 800이라 그랬어요. 남은 한 줄을 다 차지하니까 3, 4가 밑으로 밀려요. 박스 3의 넓이를 현재 200에서 300으로 늘릴게요. 그럼 공간이 부족하니까 노란색은 밑으로 밀려왔죠? 박스 4도 300으로 밀게요. 300으로 늘릴게요. 박스 5는 넓이를 600으로 키우고요. 높이를, 아까 핑크색이 600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개당 100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노란색의 높이를 400으로 늘려볼게요. 이때부터는 테트리스예요. 웹페이지 화면 영역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냥 테트리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드는 다시 원상복구 시켰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즈가 서로 다른 과정이 8번 예제예요. 제가 사이즈 값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컨테이너 안에 모든 div한테 플루트 레프트.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플루트 레프트를 다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좀 그 사이즈를 비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화면 영역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시 5시 반에 9번 예제 하나만, 9번 예제가 7, 8번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9번 예제 하나만 더 체크하고 10번 예제는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예제 몇 개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번 단원에서 파일이 2개가 남았는데요. 일단은 시간을 좀 봐서요. 2개를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습은 좀 과제 형식으로 넘길지 아니면은 그 하나만 설명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지 그건 좀 시간 봐서 결정을 할게요. 자, 화면 영역을 나눌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화면 영역이에요. 자, 전체 그 넓이의 상단 영역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중앙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 영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일단 영역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누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단에는 메뉴나 로고 같은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컨텐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제 회사 정보 같은 게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사이트별로 이 컨텐츠 영역에서 영역을 다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양쪽 영역 좌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본문,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따로 그 사이드로 들어가는 곳은 이제 사이드바라고 불러요. 자, 영역을 나눌 때 지금 보신 것처럼요. 보통 화면 영역을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질 않고요. 일단 한쪽 방향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1단계로 바깥에 검은 테두리 보시면은 세로 방향으로 일단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에서 가로 방향으로 또 나눈 거예요. 영역을 나눌 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영역 잡기가 되게 힘들고요. 한쪽 방향으로 먼저 쫙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칸별로 다른 방향으로 또 시도를 하는 거죠. 일단 큰 영역에서 점점 좁혀가면서 나누시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HTML 태그를 전체 영역을 놓기 위한 div 태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3단으로 나눠 놓고요. 가운데 영역 안에서 본문과 사이드바용으로 div를 또 넣어 놓은 상태예요. 각각 영역에는 영역의 기능을 식별하기 위해서 id 값을 이렇게 부여해 놨고요. 자, 그럼 이제 HTML 태그만 놓고 보면은 별거 없겠죠. 실질적으로 페이지를 만들 때 일단은요, 모든 태그에 대해서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오프시키세요. div 태그는 마진이나 패딩의 기본값이 없지만 다른 태그들은 전부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다 0으로 오프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HTML하고 바디에 높이 100% 주시면은 전체 높이 100%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하셔야 될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디 태그에도 마진하고 패딩이 없어졌으니까 비포 살짝 여백이 있었고요. 넣으면은 애프터 바디의 여백이 없어졌죠. 플루트를 쓸 거니까 클리어라고 하는 마감재는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요 영역을 가로로 나눌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루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모 태그한테 클래스 클리어를 미리 줘놨습니다. 화면의 전체 영역은 800으로 잡고 가운데 정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가 지금 8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헤더 상단 영역을요, 일단 배경 색깔 핑크색으로 잡아주고요. 가로축으로 가득 채우고 높이 100픽셀 줍니다. 대부분 사이트를 먼저 만들 때 3단 영역으로 나누고 시작을 하는데 특징이 상단하고 하단 부분은 높이가 고정이에요. 가운데는 들어가는 컨텐츠에 따라서 가변 높이가 돼야겠죠. 컨텐츠 영역은요, 배경 색깔 초록색 넓이 가득 채우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높이가 늘어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높이가 이렇게 1도 완전히 컨텐츠가 적을 때 높이가 이렇게 너무 작으면 볼품 없으니까 최소 높이를 어느 정도 줍니다. 그럼 맥스 웨이트가 부여되지 않았으니까 커지는 건 계속 커질 수 있겠죠. 하단 영역 배경 색깔 잡아주고 넓이랑 높이 잡아줍니다. 자, 본문 영역 가로 640에 배경 색깔 노란색 640 요만큼 잡혔죠. 플루트 레프트. 그럼 사이드바가 올라오잖아요. 자, 이제 최소 높이 300 부모한테 맞춰줍니다. 자, 사이드바 영역 넓이 160 남은 공간이 160이거든요. 160 잡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 파란색 플루트 레프트
그러면 같이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 높이를 300으로 잡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 영역이 분할이 되죠. 자, 이렇게 영역을 잡아놓고 각각 안에 컨텐츠를 채워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화면 영역을 나누는 작업을 레이아웃을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이아웃. 화면 배치 영역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먼저 상단이랑 보통 하단을 먼저 디자인을 픽스를 지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이트들의 상단하고 하단 영역은 디자인이 페이지마다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영역에 들어갈 컨텐츠는 페이지마다 달라지니까 상단이랑 하단 잡아놓고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본문만 계속 바꿔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잡아봤고요. 제 생각보다 10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아직 마지막 예제도 같이 볼게요. 자, 결과를 먼저 확인하면요. 네, 이렇게 나오는 레이아웃입니다. 네, 플루트를 사용해서 갤러리 형태를 구성을 한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목록이잖아요. 그래서 목록 정의 태그, 즉 UL 태그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목록에서 하나의 항목은 li 태그로 들어갈 거고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요거 하나는 클릭해야죠. 그래서 li 태그 안에 링크를 이렇게 넣었어요. 링크 안에서 그림 영역과 텍스트 영역이 들어가니까 요 영역을 스판 태그로 넣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예요. UL 태그 넣고요. ID 갤러리, 컨텐츠 하나를 li로 넣고 목록 정의에서 li 태그 들어가면 무조건 링크 넣으세요. 이 링크 안에서 영역을 나누기 위한 태그는 원칙적으로는 스판을 써야 되지만 지금은 다른 태그 써도 허용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판 태그로 그림 들어갈 영역, 그림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스판 태그로 문장 들어갈 영역입니다. 그래서 CSS를 제거하면은 일단 이렇게 나와요. 목록 정의니까 땡땡이 있는 거고 그림과 글자죠. 자, 그럼 링크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 도구로 A 태그를 짚어보면은 A의 영역이 지금 생각보다 작죠. 링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그림하고 글자밖에 클릭을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 위랑 글자 위만 클릭 가능한 거지 여기는 클릭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려면은 링크한테 사이즈를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를 온전하게 클릭하려면 링크한테 사이즈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꿔주고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컨텐츠 만들 때 이거는 거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록 형태는 li 들어가면 다짜고짜 링크 것이고요. 이 링크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입니다. 플렉스를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플렉스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링크는 디스플레이 블록이에요. 아직 우리는 플렉스를 안 살펴본 상태고요. 자, 그래도 이제 첫 번째로 나중에 응용을 하실 만한 예제니까요. CSS 폴더 안에 gallery.css라는 파일을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CSS가 이제 여태까지는 스타일 속성으로 들어갔는데 외부 파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실습 자료 안에 보시면 CSS 폴더 안에 gallery.css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CSS 폴더를 만들고 진행하시라는 의미예요. 자, 단계별로 또 지어가면서 볼게요.
자, HTML 파일에서 CSS 파일을 참조할 때는 링크 태그가 들어가고요. arial stylist라고 하는 속성, 컨텐츠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 기반의 CSS인 건데 요거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href 속성으로 참조할 CSS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HTML 파일을 기준으로 이 HTML 파일이랑 똑같은 폴더 안에 있는 CSS, HTML과 똑같은 폴더 안에 있는 CSS라는 폴더, 그 안에 갤러리.css죠. 상대 경로에 대해서 앞에서 꽤 두세 번 정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CSS 파일을 별도로 뺄 때 위에 차셋 utf8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메타 태그에 맞춰주는 값인데요.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어도 영향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일단 모든 태그한테 마진하고 패딩 빼고요. 다 빠졌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은색, 글자 크기 12로 다 맞춰버렸습니다. 전체 다요. A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부여해서 밑줄 뺄게요. 자, 이거는 지금 모든 태그한테 들어가는 공통 특성들인 거예요. 목록 정의한테 리스트 스타일 논 땡땡이 빼야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초기화를 하고요. 갤러리 HTML 태그 구조로 UL 태그예요. 넓이를 640으로 맞추고 가운데 정렬시킵니다.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가 640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플로트 쓸 거니까 갤러리의 애프터한테 미리 플로트 오프 시키는 코드 넣어놨고요. 이제 갤러리 안에 li 태그 위드스를 25%를 주고 플로트 레프트 줬어요. 그러면은 25%씩 해서 왼쪽으로 배치되고 공간이 없으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줄에 4개씩 배치하겠다는 굳은 의지죠. 근데 지금 컨텐츠마다 글자 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들이 밀리면서 미세하게 공간이 서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착착 정렬이 안 됩니다. 글자들이 밀리면서 공간이 서로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 글자들이 차지하는 영역의 사이즈를 다 똑같이 줘야 돼요. 각각의 차지하는 공간이 균일해야 테트리스처럼 배치가 돼요. 자,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 넓이 가운데 오토 주고 패딩 10 안쪽으로 여백들을 좀 잡아줍니다. 그럼 사이즈가 서서히 비슷해지기 시작을 하죠. A 태그 안에 있는 스판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가운데로 위드스 오토 줘서 가운데 가득 채우고요. 이미지는 그 안에서 100%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주면은 이제 가로축 맞추고 높이는 알아서 자르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영역을 넓이를 95%로 맞췄어요. 왜냐면 텍스트랑 이미지가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조금 작게 잡으려고요. 높이 30. 요게 포인트예요. 글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의 높이를 똑같이 맞춰줘야 내용이 달라도 높이가 똑같으니까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럼 배치가 완료되죠. 수업에서는 제가 이렇게 웬만해서는 이제 설명 한두 번씩 드렸던 것들이니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보통. 근데 실습을 하실 때는 요거 한 줄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시고 한 줄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이 속성이 화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대부분 넓이에 대해서 오토를 부여한 것들은 이미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기 때문에 굳이 오토를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드스 오토는 크게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높아지면 명시적으로 사이즈 주자라는 의미가 더 커요. 하지만 나머지 속성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속성값들이 복합적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실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줄 단위로 코딩하면서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두 줄, 세 줄 묶어서 코딩하시는 거지, 이거 다 코딩하고 결과 확인했는데 안 나와요. 그건 타이핑 연습이에요. 각각의 코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눈으로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파일이 이런 거였고요. 10번 파일이 이거였죠. 10번 파일에서 사용한 CSS 파일, 요거는 그냥 응용이에요. 10번 파일에서 사용한 CSS를 9번 파일에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 줘 볼게요. 아이고. 똑같이 이렇게 밑에다 적용해 줘 볼게요. 그럼 HTML 태그는 없으니까 얘는 지금 준함 안 할 거 아니에요. 10번에서 사용한 HTML 태그를 9번 파일의 본문 영역에다가 그대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나머지 영역은 또 다른 걸로 채워 넣어야겠죠. 네. 여력이 되시면은 지금 잠깐 한 거 녹화됐으니까 완성하시면 이렇게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여기서 정리하고요. 13단원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이제 대부분 CSS에 대한 내용은 윤곽이 나올 거예요. 네. 요번 주로 해서 이제 HTML, CSS가 딱 중반부를 돌파하는 시점이라서 이제 요번 주랑 다음 주는 조금 속도가 붙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